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병법사 제112부 통제사 무쌍의 전설 명량해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597년 9월 16일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아왔죠. 일본 수군은 육군의 보급과 병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명량수로를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혹자는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냥 차라리 진도 외곽으로 돌아서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돌아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조선수군도 뭐 바보는 아니고 계속 돌아가는 걸 갖다 멀뚱멀뚱 쳐다보고, 여기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 조선수군은 또 다른 지점을 찾아가지고, 저지선은 만들 게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본 수군 입장에서는 조선수군은 이 기회에 완전히 전멸을 시켜야지만이 더 이상 방해받지 않고 하이패스로 한양까지 올라가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 문제였어요. 이미 일본 육군이 직선 부근까지 진격해가지고 명군과 한 차례 접전을 치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육군은 이미 갈 때까지 간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수군이 제때에 보급을 대주지 못하게 된다면은 나중에 한양 공략이 최종적으로 실패했을 때 그 패전의 책임을 일본 수군이 단독으로 써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 패전 책임에서도 가장 좋지 못한 케이스. 제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네 때문에 졌다. 차라리 져가지고 못 올라갔으면 할 말이라도 있지. 이거는 뭐 늦장 부리다가 제 시간에 도착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더 최악의 사유가 어딨냐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 수군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간봄에서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조턴 시터지간에 무조건 정면으로 돌파해가지고 조선 수군을 괴멸시키고 명량수로를 돌파해서 한양으로 올라가야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비좁은 명량수로를 지키고 있는 통제사 이순신. 이순신은 뭐 상황이 좀 좋았냐? 갑갑하기는 이쪽도 마찬가지인 정도가 아니라 이쪽은 더하지. 어떻게 보면, 그죠? 이순신이 그동안 전력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하지만 현재까지 확보한 것은 배설이 이제 가지고서 도망갔던 12척 플러스 나중에 이제 김옥추가 갖고 왔던 한 척, 그 13척이 전부였어요. 게다가 약 한 열흘 전에 결국 기어코 사고가 터지고 말는데 대략 한 9월 2일자였습니다. 기어코 경상 우수사 배설이 탈영을 해버려요. 혼자 도망을 쳤다는 거죠. 아마도 배설은 칠천량 패전 이후에 모르긴 해도 줄곧 정신적인 그런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계속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가 끝내 명량해전 직전에 탈영이라는 비겁한 행위를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때 배설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 예하 장수나 병사들 가운데서 칠천량 해전에 참전해서 그 패전 경험을 겪었던 사람들은 아마 비슷한 심리였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배설이 먼저 행동으로 표출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배설이 이제 여기서 탈출을 해가지고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숨어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상황이 좀 종료가 되고 나서 결국 배설에 대한 체포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는 1597년이었는데 막상 이제 체포당한 거는 1599년이었죠. 그래서 1599년에 배설이 체포돼가지고 참수를 당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죠. 다만 이제 그래도 어쨌든 전쟁 기간 동안에 참전을 해서 싸웠던 공로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가지고 본인만 처벌을 받고 아들이나 다른 이제 가족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고 그 정도 선에서 넘어가는 걸로 마무리를 짓게 되죠. 고위 지휘관이었던 배설이 탈영을 한 마당이니 뭐 다른 이하 장수들이나 병사들의 심정은 불보듯 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칠천량 패전의 충격과 더불어서 일단 전력 자체가 너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겁을 집어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심란하기는 아마 이순신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순신도 사람인데 지금 현재 상황을 모르겠어요. 그죠? 현실은 시궁창이고 근데 이 시궁창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지금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그래서 이순신도 출진 전날 밤에 이런저런 꿈들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마도 열세인 전력으로 압도적인 수의 적을 반드시 저지해야 된다. 그런 커다란 중압감이 이순신에게 굉장히 큰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다가왔던 모양이에요. 자, 이상과 관련된 내용을 난중일기를 통해서 보자면요. 굉장히 기록 자체는 짧게 써 있습니다. 딱 이 구절만 써 있어요. 15일 맑음
밀물이 들어왔다. 여러 배를 거느리고 우수영 앞바다로 들어가 거기서 머물러 잤다. 그러니까 벽화진에서 우수영으로 이제 물러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올돌목을 앞에다 두고서 김명량수로를 따라서 일본 수군이 들어오게끔 유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구절이 딱 한 구절이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은 밤의 꿈에 이상한 징조가 많았다. 그래서 뭔가 좀 판타스틱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뉘앙스를 풍기는 기록인데, 진짜 무슨 뭐 판타스틱한 일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이런저런 뒤숭숭한 꿈에 시달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순신이 이런 이제 뒤숭숭한 꿈에 시달릴 정도로 본인도 내색은 안 했지만 심리적인 압박감과 중압감이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순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왜냐면은 한번 되도 않은 거 가지고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백의종군 당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복직을 시켰는데 좀 선조가 약간 좀 치사한 수로 쓰기도 했어요. 통제사에 들어오긴 했는데 어떻게 된 게 풍계는 전부 다 떨어진 상태에서 들어왔다는 거죠. 이쯤 되면 이순신이 좀 삐질 법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이순신이 어쩌면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냐면은 어차피 이 나라에는 더 이상 희망과 미래가 없다. 난 여기 버릴란다 하고서 손절하고 갈아탈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뭐 일본 측에 분다든지. 실제로 역사적인 전례상 이런 사례들이 의외로 꽤 있어요. 그런데 이순신이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맡은 바 임무를 다하려고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진정한 군인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6일 날이 밝아오자 통제사 이순신은 13척의 전함을 이끌고 올돌목으로 나옵니다. 이순신은 겁에 질린 병사들에게 오자병법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문구 한 구절을 인용을 해서 응용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 문구가 뭐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인데 필생즉사가 아닙니다. 원래 정확하게는 무슨 뜻이냐면은 행생즉사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죽고자 하면은 곧 살 것이요. 유행을 바라고 살고자 하면은 죽을 것이다. 원래 원문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자가 강조한 게 뭐냐면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라는 말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은 유행을 바라지 말라는 거였어요. 항상 철두철미한 준비를 가지고서 전쟁에 임해야지 단순히 유행을 가지고서 싸우려고 하는 것은 문제 있다. 그걸 이제 지적한 문구였죠. 그래서 이 문구를 인용을 해가지고 약간 좀 이제 응용을 해서 얘기를 해요. 변형을 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바로 그 유명한 문구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다들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라라고 독려를 합니다. 정확하게는 이 말은 이제 15일 날 한 얘기인데 16일에도 좀 비슷한 뉘앙스의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병사들을 독려를 했죠. 하지만 이순신의 독려가 무색하게도 이게 영화 명량에서 표현을 되게 잘했는데 그 독려가 무색하게도 전투가 개시가 되자마자 이순신의 대장선만 전진할 뿐이지 나머지 전함들은 전부 후방으로 조금씩 후퇴하면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본 이순신, 당연히 분통이 터졌겠죠. 뚜껑이 열렸을 거예요. 평상시 이순신 성격대로라면은 당장 불러다가 군법에 따라서 목을 날렸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판국에 쟤네들을 부른다고 해서 쉽게 오지도 않겠거니와 만약에 여기서 군법대로 처결한다고 자기가 절로 달려가게 되면은 그러면 전열에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럼 일본군이 그 사이를 틈타가지고 밀고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내가 군법대로 처리한다고 뒤로 빠지는 사이에 쟤들이 가만히 앉아서 또 기다리고 있겠냐 이거죠. 부하들이 오히려 아예 그냥 도망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냥 이순신한테 프레킹을 해버릴 수도 있는 노릇이죠. 자, 게다가 지금 물살 자체가 역류로 흐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수군 입장에서는 전진하기에는 불리했지만 후퇴하기에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순신은 뒤로 물러나는 전함들을 불러들이는 것을 일단 보류한 채 대장선만 가지고서 홀로 돌격해 들어가면서 정말 전설적인 전투를 시작을 하게 되죠. 당시 일본군의 군함 척수, 뭐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최소가 133척이에요. 난중일기에 나와있는 기록을 근거로 보자면은 정말 최소가 133척이고 뭐 일설에는 뭐 300척이라는 설, 최대 500척이라는 설도 있어요. 하여튼간에 최소가 130척이 넘는데 일본군의 이 대함대는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묘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지금 조선 수군이 겨우 13척밖에 없다는 것도 조금 믿기 힘든 상황인데 정말 저게 단가? 아마 좀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전의를 상실한 채 뒤로 빠지고 있고 오직
대장선 한 척만 정말 대담무쌍하게도 돌격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횃불을 향해서 달려드는 나방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따라서 일본 수군 입장에서는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이순신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찬스는 곧 기회, 기회는 곧 찬스. 그게 분명히 있지만 여기서 또 일본 수군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간 이순신의 유인작전에 정말 여러 번 당해봤어요. 그래서 영화 명량에도 이제 그런 대사가 나와요. 일본군은 지금 자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방법이 통할 것이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 전에 이런 식의 유인작전에 일본 수군이 너무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사실 이게 유인작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수군 입장에서는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야, 상대는 이순신이야. 방심하면 안 돼. 저거 분명히 낚시일 거야. 그런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어차피 이 올돌목 일대는요, 수로가 좁고 조류가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대함대가 한꺼번에 전진하기가 어차피 힘들어요. 그래서 일본 수군은 전열을 나눠가지고 축차적으로 투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대략 한 20에서 30척씩 묶어가지고 차례차례 투입을 하기로 한 거죠. 그렇게 해도 이미 전력 비율이 20대1, 30대1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전력 자체는 일본군이 여전히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러나 이순신의 대장선은 용맹하다고 해야 되나 무모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본 수군 전열 한복판으로 뛰어들면서 정말 사정없이 사방으로 포격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순신이 직접 이제 포격을 갖다 지도를 할 정도로 정말 치열한 포격전을 벌였다는 거죠. 자, 이에 일본 수군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물살 흐름을 타고, 그러니까 조선 수군 입장에서는 역류인데 일본 수군 입장에서는 순류가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타고서 정말 빠른 속도로 이순신의 대장선을 호위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6일 맑음, 여러 장수들을 불러 거듭 약속할 것을 밝히고 닻을 올리고 바다로 나가니 적선 133척이 우리 배를 에웠었다. 지휘선이 홀로 적선 속으로 들어가 포탄과 화살을 비바람같이 쏘아댔지만 여러 배들은 바라만 보고서 진군하지 않아 이를 장차 헤아릴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미 장수들한테 작전 설명해주고서 전투 시작하면은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이제 막 독려를 했겠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싸워라 라고 그렇게 독려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이순신의 대장선만 돌격해 들어가고 나머지는 진군하지 않고 뒤로 조금씩 빠지면서 상황을 관망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순신의 대장선이 혼자 앞으로 달려나가가지고 계속 좌충우돌 싸우면서 점차 이제 일본 군함들에게 포위를 당하는 형국이 되었던 거죠. 이어서 보면요. 배 위에 있는 군사들이 서로 돌아보며 놀라 얼굴빛이 질려 있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게. 더군다나 물살도 일본군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살의 기세를 타고서 정말 엄청난 속도와 규모로 쇄도에 들어왔겠죠. 자, 그러자 이제 이순신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는 부드럽게 타이르며 적이 비록 천척이라도 감히 우리 배에는 곧바로 덤벼들지 못할 것이니 조금도 동요하지 말고 힘을 다해 쏘아라 하고 말했다. 그러니까 감히 덤벼들지 못할 거라고 한 얘기는 크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이순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갖고 있는 두려움. 일본군 입장에서는 여러 번 낚시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접근을 못할 거라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죠. 이순신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만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서 여러 배들을 돌아보니 한마장쯤 물러나 있었고 우수사 김억추가 탄 배는 멀리 떨어져 있어 묘연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장수들이 탄 배가 다 뒤로 조금씩 물러나 있고 우수사 김억추는 아예 그냥 뒤로 확 빠져버린 거죠. 자, 이러면서 이제 이순신의 대정선을 둘러싸고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백병전은 본래 일본군의 장기였어요. 근데 또 수전에서의 백병전은 육전하고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주력 군함은 안택선과 세키분해였는데 이 중에서 안택선의 경우 조선군의 판옥선하고 비슷한 체급의 군함이었어요. 하지만 사실상 이 안택선은 대장선의 용도로만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방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싸움을 할 만한 그런 군함은 아니었죠. 따라서 실제적인 일본 수군의 주력 군함은 세키분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세키분해가 체급이 굉장히 작습니다. 물론 세키분해도 뭐 등급에 따라서 체급이 다양하긴 하는데 정말 작은 거는 조선에서 운영하는 조은섬만한 크기고 좀 크다 싶은 것도 판옥선보다 크진 않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하여튼 세키분해는 체급이 작은 만큼 정말 빠른 속도를 장점으로 하는 군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산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양산형을 찍어내기가 정말 유리하다는 건데, 그래서 임진왜란 자체가 일본 입장에서는 바다 건너로 대규모 원정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산형으로 세키분해를 찍어내가지고 원정군의 주력을 담당한다. 나쁜 선택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키분해가 일본 수군의 주력이었고, 그래서 이 세키분해를 이용해서 어떤 전술을 이용했냐면은 빠른 속도로 적의 군함을 둘러싸가지고 다구를 치는 그런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즉 속도로 적을 압도하는데 정말 능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단점이 뭐였냐면은 대형 군함과 포격전을 벌인다거나, 그리고 포위까지는 손쉽게 할 수 있는데 백병전을 벌이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냐, 이게 이순신이 믿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세키분해가 빠른 속도로 판옥선에 접근한 것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백병전을 벌이기 위해서는 상대방 배에 올라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체급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판옥선의 갑판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냐, 뭐 사다리나 갈고리나 이런 걸 걸치고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바다에서 공성전을 벌여야 되는 그런 난해한 점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일본 수군은 세키분해를 타고서 이순신의 대장선에 접근한 다음에 백병전을 벌이기 위해서는 공성전 비스무리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영화 명량에서 좀 잘못 표현한 부분이에요. 영화 명량에서는 세키분해가 뭐 판옥선하고 거의 동급의 크기로 묘사가 돼 있고, 그래서 막 일본 수군이 세키분해에서 판옥선 쪽으로 뛰어드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하고, 원래는 어떻게 이제 정상이냐면은 사다리나 갈고리를 걸쳐가지고 공성전 하듯이 벽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백병전이 아무리 일본 수군이 유리하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장기를 온전하게 발휘하기가 까다롭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순신 수군 입장에서는요, 그냥 그 선체 뒤에 숨어가지고 올라온 놈들을 하나씩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위에서. 얼마나 유리한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 수군 입장에서는 이순신의 대장선을 향해서 백병전을 건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순신은 강력한 한포 사격을 통해서 일본의 세키분해들이 아예 접근 자체를 못하게 계속 커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껏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엄청난 체급 차이와 또 벽을 타고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공성전 상황 때문에 세키분해 입장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통제사 이순신이 악정 고투를 벌이고 있을 무렵 여전히 다른 전함들은 후방에서 관망을 하는 중이었어요. 심지어 전라 우수사 김옥춘은 아예 전투 의지를 상실한 채 전혀 전투에 참여할 생각을 안 합니다. 실제로 김옥춘은 끝까지 전투에 제대로 참여를 안 해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그냥 육지로 전출이 돼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뭐 일설에는 그런 설도 있어요. 김옥추가 해전 자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유달리 더 겁을 먹었다. 뭐 그런 설도 있고, 또 하나 설은 김옥추가 갖고 왔던 판옥선 한 척 자체가 정비가 좀 덜 됐던 게 아니냐. 그런 설도 있어요. 아무튼 이제 김옥추 그렇게 행동을 하고, 안희 같은 경우는 나름 또 유능한 장군이었어요. 근데 안희를 비롯한 그런 유능한 장수들조차 제대로 참전을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첫 교전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쉽게 말해서 이제 일본군 제1진을 격파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순신이 때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호각을 불면서 장수들을 소집하는 초요기를 세우게 됩니다. 이 장면이 또 영화 명량에서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묘사가 되죠. 이순신의 대장선이 정말 적신 한복판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좌충우돌 하면서 무쌍 난무를 찍은 것도 놀라운데, 하여튼 그러고 나서 일진 격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하 장수들이 다 놀랬겠죠. 그리고 나서 최혁이가 올라오자 그제서야 정신줄을 잡고서 하나 둘씩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속으로 되게 무서웠을 거야. 자, 그러자 이제 이순신이 안희를 보자마자 막 호통을 쳐요. 너 이 자식 끝까지 안 싸울래? 너 정말 내 손에 죽고 싶냐? 한 거죠. 그러면서 이순신이 어차피 여기서 도망친다고 해가지고 살 길이 있는 거 아니다. 지금 여기가 뚫리면 나라가 망하는 거고, 나라가 망하면은 다 죽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처럼 너네도 목숨을 걸고 당장 싸워라 하면서 그렇게 안희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중군의 영하기와 초요기를 세우니 김응함의 배가 점차 내 배로
가까이 오고 거제 현령 안희의 배도 왔다. 내가 뱃전에 서서 직접 안희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억지 부리다 군법이 죽고 싶으냐고 하였고 다시 불러 아니야 군법이 죽고 싶으냐 물러나 도망가면 살 것 같으냐고 했다. 자, 이 말을 들은 안희는 굉장히 가슴이 덜컹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순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스갯소리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은 이런 말까지 나와요. 이순신의 부하들의 사망 원인이 뭐냐 했을 때 1순위가 질병, 2순위가 뭐냐면은 이순신의 군법 집행으로 죽은 사람들 3순위가 전사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싸우다 죽은 사람보다 이순신의 군법 집행으로 처형당한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런 이제 농담이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군법 집행이 엄격했던 장군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이 말을 들은 안희가 당연히 사색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안희에게 한바탕 호통을 친 이순신은 이어서 중군장 김응암에게 불호령을 내립니다. 이순신은 김응암에게 당장이라도 군법에 따라서 참수해버리고 싶지만 사세가 급하니까 내가 살려두는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일가를 하죠. 통제사 이순신의 하늘을 찌르는 분노와 정말 서슬퍼런 모습에 그제서야 안희와 김응암은 정말로 무서운 존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죠. 이거 일본군이 무서운 게 아니다. 이순신이 더 무섭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정신을 차린 예하 장수들이 하나둘 전장에 뛰어들게 되면서 명량해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량해전이 클라이막스로 가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명량해전을 조선판 미드웨이 해전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런 평가를 내리게 되었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